러시아는 인명 손실이 있었죠. 그러나 경제는 부흥해가지고 4%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인구 멸절 상태에 있죠. 거의 국가 붕괴 상태에 있고 아마 국가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러우전으로 패권을 사실 상실한 거예요. 트럼프가 개혁 성공 못하면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원 손실 누계가 왼쪽에 있는 것이 2차 대전 때 독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우크라이나 군인데 이게 갈수록 비슷하게 돼가고 있다. 러우전을 통해서 앞으로 나토가 실패하게 될 것.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핵심 국가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는 대부분 경제적입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인명 손실이 있었죠. 그러나 경제는 부흥해가지고 4%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인구 멸절 상태에 있죠. 우크라이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가 과거에는 사람들이 러시아 국방부 데이터니까 좀 너무 편향된 데이터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밝혀지기로는 그것이 러시아 국방부가 과소평가한 데이터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라서는 거의 200만 명 정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50만 명 죽은 건 확실하고요. 부상 정도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심각하고 거의 국가 붕괴 상태에 있고 전후 후유증이 전쟁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예상되고 있고 아마 지금 떠났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안 들어올 겁니다. 생산 기반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돌아올 수 없으니까 남자도 없고 돌아올 사람도 없고 하면 국가가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가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간 다른 문제니까 그다음 말씀드리고 독일은 우크라이나 외에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독일은 소위 말해서 녹색당이 세력을 떨치면서 메르켈 때부터도 오래전부터 원전을 없애버렸거든요. 그 원전을 없애가지고 대체 에너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 기반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노드스트림도 붕괴가 돼. 그 전에 스스로 이제 규제에 동참함으로써 독일이 러시아 가스와 석유를 안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일이 중화고금인데 에너지가 러시아 석유에 맞춰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그걸 안 쓰니까 설비도 다 바꿔야 돼요. 기름도 중진료, 디젤이 많이 나오는 기름, 경진료 이런 게 다 다른데 그 설비 바꾸는 게 엄청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잘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국은 본래부터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제재 여파를 해가지고 그 금융 세력이 좀 약화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제 금융으로 먹고 사던 나라가 지금 경제 제재를 하면서 중국이나 중동이나 이렇게 싱가포르나 뭐 이런 거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돈을 중국한테 맡겨야 되거나 하는 이제 영국에 맡겨야 되거나 하는 나라들은 영국이나 벨기에나 이런 데서 제재를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 제재하는 역효과가 좀 있고 그건 지속될 거로 생각합니다. 저거는 신뢰 회복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고. 근데 영국이 그 전부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특히 이번에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대줬고 영란은행에서 우크라이나 채권도 많이 사고 있는데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게 다 디폴트니까 나중에 뭐 몇십 년 지나서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버린 상태고 그러니까 뭐 영국이 굉장히 어렵고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원전 등 에너지 독립이 상당히 자율도가 높거든요. 그래 좀 적고 폴란드는 국방비를 5%씩 투자하니까 저게 사실 경제가 굉장히 큰 무리가 되죠. 그래도 이제 EU 지원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 좀 버틸만 하죠. 폴란드를 통해서 이제 물류가 다 들어가고 우크라이나를 하고 하니까 이제 폴란드에 좀 잘해준 그런 게 있죠. 그래도 저게 후유증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러우전으로 패권을 사실 상실한 거예요. 가장 큰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버틴다고 국력으로 버티고 있지만은 트럼프가 개혁 성공 못하면은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까지는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을 대체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좀 버틸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분명히 나쁜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 위험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이 예상되고 있죠. 중국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고 헤매고 있지만은 그래도 미국을 대체할 걸 생각하면 중국 외에는 별로 대안이 없거든요. 중국이 뭐 미국 수준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보면 아직 뭐 성장해야 될 게 되게 많지만은 현재로는 상대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하고 관계도 좋아졌고 그래서 러시아, 중국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잖아요. 저러면 중국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북한은 엄청난 수혜자고요. 한국과 일본은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피해자 1순위는 독일, 2순위는 일본, 3순위가 한국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전환을 시급하고 갑자기 뭐 180도 돌 수는 없지만 물 밑에서 다양한 대안을 고안해가지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여기서 뭔가 전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이걸 좀 고민해야 됩니다. 뭐 제가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형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러시아에 보시면은 그 실업률을 굉장히 떨어졌죠. 그러니까 저게 전시 이제 가동하는 효과가 있고요. 경제 제재 효과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왜 경제 제재 효과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지는가 하면은 러시아는 이제 자원 국가였고 그리고 방산 위주의 국가였고 민간 산업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산업이 약했던 이유는 민간 회사들이 이제 서방 회사들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약했고 주로 서방 회사들이 러시아에 들어와서 공장도 만들고 뭘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방하고 조금 이렇게 한 25년, 30년 이렇게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 형성돼 있는데 경제 제재를 하면 그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부 러시아가 자체로 생산하고 했어야 됩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산업 보호 효과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 일어나고 있죠. 특히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민항기 엔진을 만든다든지 민항기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잉이나 에어버스나 이런 큰 회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 회사들도 전 세계 100몇십 개국에 다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스플라이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걸 잘라가지고 자기가 혼자서 다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성공했고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그게 결국 그렇게 엄청 경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존선을 넘겼다는 측면에서 저게 앞으로 국내 산업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제재가 계속되면은 저게 경쟁력을 가질 정도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뒷받침되는 게 러시아가 자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제재를 버틸 수 있다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제재를 받으면은 자원이 없으니까 수단이 없을 건데 러시아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니까 전략 폭격기에 대해서 드론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량에 대해서 테러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보복 공격을 할 거라 그랬고요. 보복 공격이 어떤 범위인지 지금 러시아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시작한 것이라는 말도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걸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은 러시아 공군이 2월 4일부터 9일까지 우크라이나의 군사 목표물에 굉장히 대규모의 공격을 했습니다. 서방 언론에서 민간인 피해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했죠. 그 중에서 최근에 했던 것 중에 루츠크시에 있는 벙커를 공격했어요. 그 안에 이제 벙커 안에 스톰 섀도우 미사일 56개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33개가 들어있었어요. 아시다시피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에 한 몇십억 하거든요. 200만 불 가까이 하기도 하는데 33개면 몇천만 불 아닙니까? 그리고 스톰 섀도우 미사일도 꽤 비싼데 그래서 저게 뭐 수억 달러어치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한 방으로 공개해가지고 제거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 생산 공장인 안톤 이제 우리 알다시피 AN으로 나가는 기종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이 가지고 있는 AN2부터 시작해서 AN으로 나가는 그 공장을 만드는 그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이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구소련 공장이죠. 그 안톤 공장의 항공기 공장이거든. 그거를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드론은 어떻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의 간의 수공업으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그 차고에서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하루에 뭐 두 사람이 가지고 뭐 하루에 뭐 많이 만들면 100개, 20개 뭐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달도 상당히 어렵고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론으로 전쟁하고 있는데 좀 상당히 어렵게 되고 특히 이제 호텔을 공격한 것들이 있는데 외국 고문이나 용병들이 머무는 것은 호텔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드론을 요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장에서 드론은 조금 위협이 되니까 요즘은 후방에 있는 드론 운영 기지를 찾아가 때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안테나 같은 게 나무보다 높은 데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드론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가 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크라이나 드론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방공망이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츄레이션 어택이라 포화 공격을 하는데 그냥 다양한 드론으로 날리면 우크라이나가 그걸 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걸 발사해가지고 방공망을 극복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물량전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러시아가 생각하는 보복 공격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원 손실 아까 한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어제 날짜로 123만 명을 돌파했고 현재는 하루에 한 1,400명 선의 손실이 일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인원 부족이 매우 심각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 손실 누계가 왼쪽에 있는 것이 2차 대전 때 독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우크라이나 군인데 이게 갈수록 비슷하게 돼가고 있다. 저는 계속 수요를 해가지고 나토에서 계속 지원을 해준다 해서 전쟁은 어느 정도 하겠지만은 전쟁 길어봐야 2026년 7년까지 갈 거고 제가 볼 땐 분석적인 면에서 6개월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거의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경우거든요. 보통 작전에서 할 수 없는 식으로 초인적으로 버티는데 저게 힘들다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러시아가 소모전을 하기 때문인데 3+6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부대 그러니까 하급 부대나 상급 부대나 비슷합니다. 가장 분대를 내보낼 때 3명을 먼저 내보내요. 전방에 3명을 내보내니까 맞아봐야 3명이 죽는 거잖아요. 3명이 가가지고 앞에서 이제 정찰도 하고 필요한 거를 이제 자기가 고지를 확보하거나 이제 유리한 지점으로 딱 기동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후방에서 6명이 오는 거예요. 앞에 뭐 3개 부대가 가면 6개 부대가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장을 장악하는 전력을 들어가는 거죠. 적의 방어선을 타격하고 교란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소규모로 기계화 보병이나 공수부대나 뭐 전차부대나 정찰대나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제 후방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포병이나 통신이나 공병이나 수송, 의료, 기갑 이런 걸 해가지고 하면은 전방을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하죠.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3명이 지속 작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3명이 또 교대도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하는데 일단 중화기나 이런 걸 쭉 해서 일단 예비병력 들어가고 하니까 전방이 무너지면 즉시 투입하는데 이게 왜 효과적인가 하니까 전장이 굉장히 투명한 상태니까 왕창 들어가면 한꺼번에 많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조금씩 들어가면은 지금 3+6이면 3이 맥시멈 피해가 되고 그쪽에 위험하면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래 이게 사실은 배탈리언 대대 전술단의 어떤 중심 작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거에 7, 80년대 OMG 전술이라 해가지고 작전 기동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규모로 가가지고 빈틈이 있으면 쭉 밀고 들어가는 이거에서 좀 진화한 형태다.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소모전을 계속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3의 부대를 전진시켜가지고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반응을 유도하고 나서 적의 위치가 파악된 거기에다가 6이 정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선은 계속 유지되면서 병력 손실이 발생해도 바로 후방에서 메꿀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3+6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6은 꽤 유명합니다. 한 2, 3년 정도부터 알려져 있는데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탄약과 포병 중심의 작전입니다. 이 화력 우세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화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전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하다 보면은 앞에 있는 산마저도 나거든요. 왜 그러니까 뒤에서 화력 지원을 안 해주면 앞에 산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금방 손실이 나죠. 그래서 현재 손실 교환비가 20대 1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요. 그 정도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 손실 교환비는 지난번에 5월 22일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기본적으로 같은 그래프인데 쭉 보시면은 대략 그때 지표로 봐가지고 손실이 한 5배에서 10배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좀 심하게 나는 것 같다. 그리고 탄약 소모량이나 시체 교환비로 이렇게 쭉 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것은 시체가 교환비가 2배 이상 됐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6월 2일 날 이스탄불에 회담을 하면서 회담 결과 중에 하나가 6,000구 이상의 우크라이나군 시체를 냉동해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제가 그 시체를 교환한 걸 전부 데이터를 확보해 보니까 6,500 몇십 명 정도 돼요. 그 멕시코 정도 되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군 시체는 한 500 몇 명 되고 11대 1 정도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6,000명이 더 있었으니까 20대 1, 21대 1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저거 데이터를 찍게 하면서 조금 이상했던 게 최근에 세계가 다 909명이었어요. 어떻게 909명이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알고 보니까 시체를 그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옮길 수 있는 분량만큼 준 그런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게 우연히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909명이 왜 같았나 이렇게 해서 의문이 지금 해소됐죠. 그래서 시체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피해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5 내지 10대 1로 봤는데 현재는 20대 1 정도 되고 그것도 누계고요. 누계고 지금 현재는 한 50대 1 정도 될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전방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그렇게 날 수가 없거든요. 전방에서는 그 보병들끼리 거의 분대 전투 같은 걸 하기 때문에 20대 1 피해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후방에서 화력으로 때리는 걸로 전방 오기 전에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스탄불 회담 결과에 지난주에 이제 밝혀진 겁니다. 포로 교환도 이제 본래 1대1이니까 1000명 대 1000명을 교환했었죠. 지난번 이스탄불 만났을 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포로가 러시아에서 한 7000명 가지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포로는 없었죠. 그런데 이거를 이 중에서 환자나 되게 이제 25살 밑으로 되게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냥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겠다. 본래 1대1인데 그냥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날짜를 통보 안 해줘가지고 못 돌려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시체 전달하려고 와가지고 지금 못 줘가지고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서 지금 이틀째인가 사흘째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저걸 다 반영을 하면은 이때까지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우크라이나에 있는 손실은 과소평가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장의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참혹한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하는데 나토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러우전을 하면서 이게 서방이 실패했기 때문에 세계 질서가 변하게 되는데 이게 지역적 분쟁을 넘어선 중대한 국제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러우전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의 붕괴를 시도했는데 붕괴가 가능할 걸로 믿었죠. 그러니까 시도했겠죠, 당연히.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날 침공을 했죠. 우크라이나에 침공했는데 그 전에 매년 2월 10 며칠 날 미넨 안보 회의가 열립니다. 한 5회 정도 열리는가 그런데 미넨 안보 회의에서 발언하면서 사람들이 곧 러시아가 전쟁할 걸 알고 러시아가 이거 전쟁하면 자멸할 거라고 생각하고 흥분하고 지금도 유튜브 보면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푸틴 체제를 정복시키고 러시아를 해체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꿈이었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해요. 침공한다는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런데 이제 경제 제재도 실패했죠. 경제 제재가 거의 3만 건에 가까운 제재를 했거든요. 그걸로 러시아를 굴복시킬 걸로 예상했는데 그것도 이제 잘못됐고 가장 큰 건 군사적 오산이죠. 특히 러시아가 확 쳐들어올 걸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14만 명에 19만 명 사이에 아주 제한된 병력으로 참전해가지고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정보가 의도가 없었고 침략해가지고 이제 협상으로 끝낼라 했는데 다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소모전을 택하고 러시아가 다시 전시 경제로 보면 동원 체제 내용을 다 바꾸고 러시아도 몇 번 시행착오를 거쳤죠. 그렇지만은 지금 3년이 지나서 보면은 러시아군은 지금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가 돼 있고요. 동원 체제도 잘 돌아가고 있고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우수하고 이런 군대가 돼가지고 서방이 굉장히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경제적으로도 망하고 군사적으로 망한 상태죠. 그래가지고 나토 실패가 어째 보면 러우전을 통해서 앞으로 나토가 실패하게 될 것. 사실상 실패했고 해체냐 뭐 조직 변화냐 이런 건 남아 있는데 나토가 실패할 게 분명한 게 이번에 이제 다극 체제가 확실히 부상이 돼버렸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모든 걸 유도하고 있었는데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하고 군비 경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제가 저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뭐 전혀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점차 저게 사실로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종이 호랑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서방의 무기 체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값만 비싸고 가성비가 떨어지고 과대평가가 드러나고 계속 엄청나게 지금 각국에 있는 무기들 들어오면은 이스칸데르 이런 걸 다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예에서 봤듯이 뭐 수십 발, 수백 발의 고가의 미사일을 왔는데 한 방에 없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제 굉장히 나토는 힘들어지죠. 나토가 약화되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단일 패권국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그게 확산이 됩니다. 나토는 말은 나토지만 미국이 만드는 어째 보면은 자기가 만드는 기관 비슷한 거거든요. 거기서 미국이 약해지니까 이제 힘들어지고 미국이 또 금전적으로도 그걸 유지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각국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 손을 떼게 되면은 정치적인 권한도 약화되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나토에서 굉장히 약화될 거고 나토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문제가 이제 미국이 없어지면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당장은 이제 분담금 늘리는 걸로 하고 있지만은 힘들어지고요. 특히 이제 나토 명성이 굉장히 손상이 입었는데 러시아 군사 승리가 명확해질수록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야, 나토만 가입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명성이 약화되고 서방 국가 내에서도 나토 가입해봐야 뭐 하겠느냐. 그리고 유럽 경제에 막대한 피해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이게 명성이 손상되면 이제 국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지도자들이 마지막으로 전쟁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서방의 헤게모니가 이 전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뭐 또 다른 이유는 자신 정치적 경력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전쟁이 지고 나면 서방은 몰락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은 지난 2월달에 그 혹시 민원 안보 회의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아마 벤스 부통령이 와가지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거 강의를 했죠. 훈계를 하고 났는데 그게 엄청나게 노예한 나토의 높은 분들이 꾹 참고 있다가 회의 맨 마지막에 민해 남부의 주최자가 규칙 기반 질서의 끝이라고 말하면서 막 울고 그랬죠.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거의 신앙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은 서방의 주도하는 헤게모니가 위협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감정적으로 태치문터 원체 많아가지고 이익을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뭐 우리는 나토와 관계가 없으니까 뭐 그렇지만 이제 나토를 통해서 지난 80년, 뭐 80년까지는 안 되지만 70몇 년간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어째 보면 세계를 저거하고 특히 이제 나토가 공격하는 전쟁에 많이 가입했거든요. 뭐 코소보도 그렇고 중동에 있는 여러 가지 리비아나 물론 아프간, 이라크전도 다 나토가 가입했는데 나토가 이때까지 방어 전쟁 한 번도 안 하고 공격만 했습니다. 70년 동안. 이제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은 모르는데 지도력이 약해지면 그 비판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미국이 손을 떼면서 그런 현상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